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에 노동시장 빅스텝이라는 대역들을 출판하신 이기곤 전 노동부 장관을 모시고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기곤 장관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의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중에 첫 번째 산을 네. 우리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산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산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예, 예.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들의 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강행법규, 이거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를 가지고 규율하는 방법 하나, 그걸 전 시간대에 그 규정 중에 어떤 부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근로자들 스스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을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체계를 두 번째 산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로조건 향상과 법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법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국민경제 전체라는 시각에서 또 우리 잘 아는 다음 세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떤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염두에 보겠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헌법에 노동상권으로 되어 있는 집단적 교섭 시스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 우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함께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집단적 노사관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게 해줄 것인가. 그거를 이 장에서 한번 이 산에서 다뤄봤습니다. 여기 처음에 모델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단체 교섭 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내부적인 요건 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ILO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시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될 뭘까 필요성 이런 것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제가 86년도, 7년도에 울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분규를 현장에서 겪었고,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몇 번의 우리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고쳐져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법의 체계는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매우 한정을 해놓고, 조합원이 되고 나서 단결하고 단체 행동할 때는 굉장히 강한 보호를 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앞선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개별적 근로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강한 보호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흐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ILO 결사유자의 비준을 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외국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실직자, 해고자도 다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소위 그레이 존에 있는 우리 특수형태 종사자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다 열어줬거든요. 가입이 열어줬다면 아까 법의 목적에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도 확보해 주는 게 맞다, 서로. 그래야 균형점이 온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파업시 대체나 또는 선진국의 일본이나 이제 미국만 부당노동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용주의로 바꿔주는 것으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책에는 조합원 될 수 있는 자격, 교섭 대상, 그 다음에 쟁행의 정당성 이런 문제를 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고 외국 기업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은 먼저 중요한 게 기업별 노조가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는 단체 교섭체계고 하나는 노사협의인데 노사협의 제도도 사실 조금 더 활성화되거나 발전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는 모든 기업 간의 갈등을 노사협의로 풀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는 또 모든 거를 교섭 구조로 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법률 체계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노사협의회 대표를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그 대표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기업의 경영 사정 또 뭐 인사에 관한 원칙 이런 부분들을 법에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협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하면 아까 말씀한 노동이사제의 필요성도 다 여기서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서로 파일을 생산성을 높이고 파일을 키우는 거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고 그 결과를 나누는 거는 교섭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작동되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성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제도가 조금 보완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그게 잘 작동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은 뭐 참 독일에서 독일 공부를 하셨으니까 독일에 우리가 말하는 뭐 정오군 평해라든지 독일말로 베트립스라지라고 하는 그거하고 우리 노사협의자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한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일본 우리 노사협의회 시스템하고 비슷한 게 이제 독일도 있고 일본 노사협의회. 근데 독일은 말 그대로 사업장 안에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조합은 산별이기 때문에 밖에 있거든요. 우리는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지간한 일들은 뭐 집단 단체 교섭하기 이전에도 뭐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수시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사협의회라는 거를 다시 우리가 의무로 독일이나 일본은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독일은 노동자의 밖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베트스라트를 만들어 평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우리는 노동조합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걸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사, 정보 이런 거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제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노동자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교섭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모기업과 하청기업 갈등도 있고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 문제가 아마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나 미국은 산별 노조가 산별 교섭을 하거나 대각선 교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 문제가 비교적 적고 또 임금 체계 자체가 시장 임금, 직무급이나 역할 중심으로 형성돼서 적은데 우리는 교섭 체계도 기업별 교섭, 그 다음에 임금도 연공서열식으로 되다 보니까 장기 근속을 하는 대기업은 연공서열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지금 그냥 시장 임금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이제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방점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기업별 교섭을 하면서 격차가 비교적 없는 이유가 뭘까? 일본은 대기업 원청이 자기 협력업체 노사 대표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그러면 도요타 자동차의 원청 노사가 700 몇 개 되는 1차 밴드들하고 굉장히 분야별로 뭐 판매, 생산 나눠서 협의를 해서 야, 우리가 100대 75 정도 유지하는데 이번에는 협력업체가 좀 이 근로조건이 낮아서 100대 74로 떨어졌어. 그럼 내년에는 협력업체를 올리고 원청은 좀 참자. 이렇게 해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기업 노사가 과감하게 교섭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의 노사 대표들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산별 교섭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별 교섭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우리는 지금 산별 노조는 만들어놨지만 산별 노조도 있고 기업 안에 다수의 전임자가 있는 기업별 노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산별 교섭이 사실상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산별 교섭을 하려면 기업별에 있는 지부는 미안하지만 다 연락책 정도로 해놓고 뭐 산별 노조는 다 포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노동자 내부로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소위 원청과 중소협력업체가
협의하는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네. 또는 업종별로 네. 뭐 자동차 업종 또는 건설 업종 또는 지역별로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 협의 노사 협의체가 가동이 되어야 격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노사 협의의 지역별 업종별 대표를 한번 이 활성화를 해보려고 한번 이렇게 지역별로 간담회를 지역 기관장 보고 해보라고 했는데 네. 노사가 이거는 굉장히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 과연 대한민국에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예. 아까 첫 번째 산에서 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그 다음에 5인만 사업장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걸 하고 두 번째에서 대기업과 원화도급이 함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고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네.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 노사가 서로 양보를 해서 하고 네. 다만 여기서 하나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이 다 뭉쳐서 협의를 해? 그럼 이때 우리가 한번 파업을 해보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미국에 네. 그 1년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사용자 단체가 하는 연수도 한번 들어가 보고 네. UAW라고 전미 자동차 네. 사는 연수 과정도 예.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한번 네. 뭐 부족한 영어로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몇 가지 왜 그걸 좀 강하게 수정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딱 그 노조관과 일리걸 타더라고요. 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상상하지 않는다. 준법이라 그럴까? 그걸 뭐 예. 모든 제도가 작동이 되려면 뭐든 사든 예. 법을 지키는 선에서 출발해야 된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경영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지역별 업종별 노사협의 활성화되도록 하면 경영계에서 굉장히 어려워할 건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다 뭉쳐서 파업해버리면 산업이 마비되는데요. 예.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안 줘야 이게 작동된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위 일리걸 예. 뭐 남의 일을 방해하거나 점거하거나 뭐 이런 불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도 사실은 뭐 하도급 하청 이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의 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은 네. 우리는 이제 뭐 원청한테 직접 교섭하자. 예, 예. 뭐 이런 경우도 하잖아요. 예. 혹시 일본에는 뭐 그런 거는 매우 드물고요. 예. 사전에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교섭을 예. 뭐 회사 대표하고 노조위원장이 뭐 7, 8번 했다. 그거는 두 분 다 능력이 없는 걸로 평가합니다. 이게 물밑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예. 교섭 시작하면 예. 한 번, 두 번 만에 사인 딱 하고 우리는 예. 그때까지 그러고 왜 그렇게 간지를 설명하는 걸로 딱 전제를 합니다. 예. 뭐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가장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전에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원화도 간에 교섭이 아니고 예. 교섭으로 가면 그건 아까 또 다른 문제가 예. 나오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서 예. 그 시스템이 저는 그래서 일본의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본은 소위 미시적 협의 시스템이다. 미시적 예. 예. 미시적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이고 코퍼라티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는 매크로 코퍼라티즘. 예. 국가가 전제로 하는 예. 협의시 협조주의를 예. 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별 노조를 현재 우리 3별 노조를 하고 네. 있는 왜? 3별 노조로는 대부분 돼 있으나 보면 기업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면 예. 일본의 그 내부 협조 시스템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예. 좀 강점을 좀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산으로 두 번째 산. 두 번째 산에서 예. 임금 교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예. 아까 이제 대기업과 예. 중소기업이 함께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면 예. 이제 나만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비교되는 부분이 임금 체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시장이.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되는 회사의 직종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일하신 분들이 있고 네. 거기에 또 난이도도 다를 거고 네. 단일 호봉제에서 각각 임금 체계를 바꿔주고 이 임금 체계를 바꿔줘야 시장 임금이 형성되고 그럼 시장이 네. 뭐 청소하는 분은 대기업에서 하시나 중소기업에서 하시나 이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구나. 예. 그래 되면 격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공기업 노사, 그다음에 공무원
이 선도적 역할이 선도적. 매우 중요하다고 뭐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직무급 체제로 그렇습니다. 예. 나가는 게 예. 공공 부분이나 정부가 그거를 먼저 하면서 예. 시장에 따라오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단체벽을 바꿔줘야 되고 취업규칙을 예.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 정부 때 상여금을 매월 주는 걸로 바꾸면 최저임금 안에 포함하는 걸로 입법을 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중소기업은 바꿨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은 안 바꿨어요.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적 압력. 야, 당신들도 대기업 공개, 네. 당신들도 이건 바꿔줘야 돼. 예.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 압력 예. 안 했을 때는 당신들은 안 돼. 라는 사회적 압력이 예. 함께 존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개혁의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우리가 사실은 대타협을 하기 어려운 사실은 제도적인 네. 구조인데 이 사회적 압력, 국민적 공감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도전도 이 참 간단한 도전이 아닌데 세 번째 예. 산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대전환이라 해가지고 거대 뭐 이 변화 시대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뭐 뺏기지 않고 또 선점하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네.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파고는 저는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예. 굉장히 큰 파고가 우리한테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은 다른 선진국은 고민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미 넘었는. 예, 예. 거의 정체가 돼 있고 이 예. 이슈가 크질 않습니다. 예. 일본만 해도 주요 로펌에 노동팀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가 우리는 주요 노동팀에 다 예. 로펌에 노동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산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산은 선진국도 넘어야 될 산이고 우리도 넘어야 될 산이에요. 예. 공통의 예. 근데 과거에 음. 노동시장을 놓고 뭐 1.0, 2.0 이 시대에는 음. 공존의 가능성이 좀 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일자리를 놓고 예. 괜찮은 일자리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도 존재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산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는 거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소수 국가고 나머지는 거기에 그냥 합청 일자리로 갈 네. 거다. 그러면 그 대전제가 되는 디지털 대전환에서 소위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국가에 속하는 시스템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고용의 계약 방식, 일하는 방식, 네. 일하는 시간, 예. 여기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성을 주는 거다. 제가 국제노동장관 회의 때 네. 이제 미국 2016년, 7년 미국에 늘어난 일자의 네. 90%가 소위 긱. 수시수에서의 긱 예, 예. 워커라고 예. 분석이 돼서 제가 예. 미국 노동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야, 늘어난 일자가 전부 긱 워커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니? 아직은 시장을 기다려도 딱 그러더라고요. 아, 시장 기다려. 시장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 이제 해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사업주, 근로자 네. 이 이분법이 이제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 형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거를 전제로 한 제도와 이 관행이 예.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네. 2008년이니까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근로기준국장 할 때 예. 늘어난 특수형태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한쪽은 경영계에서는 이것도 부담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노동계에서는 다 근로자로 봐야지 무슨 소리예요? 완벽한 보호를 요구해서 반대가 입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법을 해가지고 뭐 일하는 시간 또 계약 물론 사업계약이지만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아무리 그분들도 뭐 자기 사업을 하는 특수형태 종사를 하지만 1년에 연차는 어느 정도 가도록 하고 이런 기본 룰들을 그 법안에 담겨서 시행했으면 상당히 정착됐으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운데 그레이 존에 해당되는 개별 사업자 신분이지만 말 그대로 자기 노무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늘어나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방안을 만들어서 네.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게 할 것이냐.
여기는 과거에 엄격한 형벌권을 가지고 하는 방식보다는 당사자가 안 지키는 쪽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계약적인 논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하잖아요.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일하다가 실직했을 때 주고 이러고 돼 있는데 소득주도 전 정부가 그 개념에 대한 고민을 한 거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사회 안전망을 소득 중심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소득 주도를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재설계를 빨리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요게 이제 현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미래에 내가 고용이 다양하고 계약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A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을 했더니 3개월 만에 끝났어. 그럼 B를 해야 되는데 빨리 다른 일이 올수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 그러면 중간에 내가 뭐 한두 달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엔 소득주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게 두 번째로는 중요하다. 소득 주도란 소득 중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 기준.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소득 기준. 비용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로자 신분을 하든 사업자 신분을 하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월 뭐 400만 원씩 받다가 일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주고 그 양반도 소득 일정 부분씩 보험료를 내고 소득 중심의 개념으로 사회 안전망을 이제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사실 아까 말씀 그레이 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많기 때문에 그 말씀 굉장히 그래서 이제 뭐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소득 중심의 고용 안전망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 국민 사회 안전망. 전 국민 사회 안전망. 그렇게 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이 이분법적인 계약 관계 규율 방식에서 과감히 좀 다양성을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굉장한 말하자면 윈드폴 게인, 벼락이익이 따라오는 그런 굉장히 창의적, 창조적 그런 어떤 사업 영역, 일자리 영역이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약간 좀 사회적으로 묶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결국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데 선점하는 개인, 선점하는 기업, 선점하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우리는 이걸 선점하도록 흔히 첫 번째 팽이라 그러나 아주 차가운 바다에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드는 이 모험심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프런트 이런 걸 좀 사회적으로 많이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다른 하나의 큰 축입니다. 우리가 다시 논쟁해야 될 굉장히 큰 축이고 그 프런트십이 굉장히 청년들한테 우리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근데 자기들은 일하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 근데 일부 한국의 참여자들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단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계약을 해서 참여를 한다. 여기서 하면 한국 지사에서 한국 법을 받아야 되는데 딴 나라는 인도는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도로 주자. 이래 되면 우리는 그 일자를 놓치는 거죠. 디지털 대전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진국과 비교해서 놓치지 않아서 한국의 청년들이 그런 일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서 그렇게 되려면 사회 안전망이 보강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이 코로나 이후 최근에 두 가지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리스킬링입니다. 리스킬링,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퇴직. 아까 대퇴직이란 개념은 본인들이 완전히 얽매인 근로자 신분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일하겠다는 그 의지도 매우 작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양성은 와 있다는 거죠. 그 리스킬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도 소위 이 직업훈련 체계를 완벽히 대전환한 거, 그다음에 이제 IT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완벽하게 대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를 다루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당사자들도 이 리스킬링은
내가 현재에서 이 기업 안에서 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네. 또 다양한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미 그래. 사회가 네. 내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내 역량의 근간이 바뀐다라는 것을 리스킬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킬링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국가, 사회 또는 노사단체 시스템 정비가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대전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그 직업 전문가 그레턴이라는 뭐 이런 저 노동시장 직업 전문가가 쓴 글을 한번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국가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무르익으면 개인이 평생 직장 평생 고용 이거는 사실은 뭐 불가능하고 예. 이분표는 이제 패치워크 커리어 시스템이 될 거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직장에 조금 일하다 다른 직장 옮기고 뭐 한꺼번에 두 개 요새 뭐 부캐라듯이 네. 두 개, 세 개 직장도 가지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하고 뭐 빠르게 변화하고 직업 세계도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나쁘다 이렇게 거부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그 선악으로 트렌드, 보면 안 됩니다. 선악으로 네.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예.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뭐 그런 사회에서도 개인이 평생 어떤 자기 역량을 개발해서 발휘하고 생활에 안정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야 예. 우리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 디지털 대전환을 차분하게 예. 노사와 네. 함께 정부가 가장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제가 퇴직 당시에 보면 독일이라고 독일이거든요. 생각했거든요. 예. 독일이 이제 산업을 어떻게 네. 스마트화, 예. 디지털할 거냐. 특히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조업의 핵심 부품의 스마트화에서 출발하면서 그거를 거기에 맞는 노동시장 제도를 바꿔주고 마지막에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요거라고 보는데 독일 경우는 이제 교육 4.0이라는 거를 아르바이트는 4.0 4.4 산업 4.0 노동 4.0 교육 4.0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고민을 윤석열 정부 와서 이제 네. 강도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교육과 훈련은 당사자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너무 시간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절실함도 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가면서 소위 리스킬링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뭘까 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세계 산에 대해서 때처럼 이제 산을 이제 과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진짜 무사히 등등을 해가 성공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면서도 뭘까 별로 뭐 크게 이렇게 뭐 야단법석을 안 부리고도 그만큼 사회가 성숙되고 있고, 이 변화의 역량이랄까 국가적 역량이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신뢰도 있고요. 신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과제 설정을 했는데 이 세계의 산을 어떻게 넘을 거냐. 저는 전략과 저희가 이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을 104개 조항을 하고 당시 이제 김대한 장관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김대한 장관님께서 이제 다른 국가에 가서 그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완벽하게 체계적인 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 포괄 해가지고 지금은 차근차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시한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한. 딱 앞으로 6개월 논의해서 이거는 완결해야 되겠다. 시한을 왜냐하면 빅스텝이라는 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를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찍 말하면 골든 타임입니다. 딱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또 시한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협의기구거든요. 대통령 지금은 경사노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자문기구고 협의기구거든요. 합의를 하면 좋지만 많은 논의를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공감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지금 정부 내에 임금 근로시간 TF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거기는 거기대로 하더라도
이 큰 전체를 놓고 고민하는 네. 전문가 중심의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을 만들고 네. 그걸 토대로 노사가 네.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합의되면 합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게 말 그대로 산을 넘을 수 있지. 네. 하나하나 해가지고 합의되면 넘고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은 많이 가지만 산을 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저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예. 원자력 발전소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는 예. 국민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봤는데 네.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계속 하냐, 스톱을 시키냐를 놓고 이제 이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왜냐하면 뭐 이 원전을 반대하는 쪽과 계속하는 쪽의 이론이 각 주장들이 논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이게 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 500분 되는 국민들을 지역별, 뭐 연령별, 예. 뭐 이렇게 예. 또는 뭐 업종별로 뭐 이렇게 선발해서 예.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로 선발해가서 한 500분을 예. 모아 오시도록 해서 한 장소에 계시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에 반대 측과 찬성 측이 계속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투표를 붙여서 예. 아 그래도 가동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공론화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 포럼 방식으로 예. 저는 아.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한 예. 뭐 1000명 정도 예. 모아도 좋고 아니면 예. 요즘은 이제 예.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이 공익위원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예. 또 경영계나 노동계가 예. 또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 국민 전체는 할 수 없으니 그렇게 국민 포럼에서 한번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 찬성, 어떤 제도는 뭐 보완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선거에서 재산 방향하고 뭐 완전히 거의 뭐 아, 예. 제가 수석님한테 배운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뭐 고민하는 사람들께는 가는 길이 대체로 비슷하게. 예, 그동안 협상을 해본 예. 사람들은 예. 그래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게 예. 오히려 낫겠다. 그리고 예. 노사 당사자도 예. 국민들이 마음속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자기 내부 조직한테 좀 그래도 내부 조직을 설명하거나 설명할 설명하기가 예. 낫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 평생 뭐 사회적 대화주의자라고 대타협 이런 걸 굉장히 사실은 중시해 왔는데 우리 상황에도 직접 뭐 그걸 추진하셨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사실은 2015년 또는 그 이전에 이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대타협 이런 걸 하기가 사실 개발 노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이죠. 그러나 대타협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일환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만약에 여기 이제 골든타임 시한이 있는 제도 개혁이라면 무작정 대타협을 기다린 거는 국가를 위해서 이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국민 포럼 방식이나 또는 유사한 방식을 저는 이제 그걸 이름을 이제 국민에 의한 개혁 방식. 아, 예.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에 의한 개혁 전략. 예. 뭐 예. 이걸로 하는 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 방향을 네. 훼손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100% 공감하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뭐 예. 조금이라도 좀 국가나 예. 우리 제도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면 예. 우리 수석님을 비롯해서 저희 선배님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거 별 말씀. 정말 그 공직을 평생 하신 분이 이렇게 그야말로 진짜 대역적. 이게 단순한 뭐 이론 전문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륜과 지혜가 그야말로 이제 우리 농축된 제가 역전은 아니고요. 졸고인데 예. 다만 이제 예. 다른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도 많고 다만 예. 제 경험을 좀 가미하면서 예. 제가 완결하는 게 공직으로서 책무인데 여러 사정상 완결을 못하고 이제 일반 국민이 됐으니 부족한 건 부족한 건대로 또 해야 될 과제는 과제를 정리를 해서 다음 후배 공직자들에게 넘겨주는 게 마지막 저의 책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무가 사랑을 이긴다. 예, 좀 다른 딱 그 미리 준비했듯이 지금 아주 타임리하게 이제 책을 내셨고 그래서 저는 이 노동계에 관심 있는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뭐 정부, 노사,
기업, 뭐 일반 노동자, 또 전문가 학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강추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번 마무리 말씀하세요. 그 장시간 2번에 걸쳐서 네. 우리 노사공 포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들, 딸 세대들의 일자리, 특히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라는 세대들의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통 큰 어떤 타협과 양보를 해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산을 넘으면 저는 3대 상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기업과 일하는 분들의 상생. 두 번째는 우리 사회 갈등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상생. 네. 세 번째는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우리 세대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 간의 상생. 이 3대 상생이 이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 상생을 위해서 세계의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 예. 넘자. 예. 그 상상을 한 건 아닌데 이상이 그렇게 됐네요. 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